서울의 밤은 권력과 부귀를 상징하는 마천루들이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 아래 무거운 벨벳 장막처럼 내려앉아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한성그룹 본사 50층 광활한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선 한서연은 발밑에서 개미처럼 움직이는 차량 행렬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이 처한 고독한 위치를 되새기고 있었다. 한씨 가문의 막내딸이자 배다른 오빠들을 압도하는 명석한 두뇌와 경영 능력을 갖춘 그녀는 언제나 정적들의 눈엣 가시이자 야망 넘치는 아버지의 전략적 장기말에 불과했다. 정막을 깨고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렸지만 그녀는 화면에 뜬 김 실장이라는 이름을 보고도 혐오감을 감추지 않은 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회장인 아버지의 강철 같은 의지를 대변하며 정략 결혼을 독촉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신흥기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앙숙이었던 한성그룹과 태영그룹이 손을 잡는 잔혹한 인수합병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결혼 상대인 박지우는 여자를 자신의 경력을 장식할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오만방자한 난봉꾼으로 악명 높았다. 서연은 와인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만약 이 결혼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영원히 잃고 두 거대 가문의 유리 진열장에 갇힌 영혼 없는 인형으로 전락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서연은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만의 법적, 재정적 제국을 비밀리에 구축해왔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담한 수를 두기 위해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그녀의 계획은 미친 짓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를 삼키려는 정략 결혼 동맹을 깨뜨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것은 재벌이나 정치권과 전혀 무관한 평범한 남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뒤탈이 없도록 가족이 없고 배경이 깨끗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녀가 작성한 계약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수백 명의 신상을 훑어본 끝에 오늘 아침 그녀의 책상 위에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올라왔다. 32세, 낡은 아파트에 살며 배달부터 수리까지 온갖 자비를 하는 프리랜서. 그의 이력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서연이 찾던 완벽한 허수아비 남편이자 권력 다툼을 위한 안전한 방패막이 되기에 충분해 보였다. 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강준혁에 대한 얇은 서류를 집어들고 마치 중요한 판결문을 검토하듯 꼼꼼하게 살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고아원 출신에 내세울 만한 학력도 없으며 시끄러운 사회 속에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인물이었다. 악성 부채도 전과 기록도 복잡한 여자 문제도 없는 그는 한씨 가문의 사위라는 자리에 앉히기에 가장 적합한, 동시에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줄 최고의 카드였다. 태영그룹 후계자 대신 이름 없는 백완공과 결혼한 딸을 알게 되었을 때 불그락푸르락해질 한 회장의 얼굴을 상상하며 서연은 입가에 희미한 조소를 띄웠다. 운명적인 만남은 상류층의 발길이 닿지 않는 종로의 한적한 골목 안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날카롭고 권위적인 기운을 풍겨 직원들조차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밖에서 내리던 소나기의 습기와 냉기를 머금은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준혁은 색바랜 데님 재킷과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부자들 앞에서 위축되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와 칠흑 같은 심연을 품은 검은 눈동자로 서연을 응시했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속마음을 들킨 듯한 기분에 움찔했다. 준혁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재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한 저음으로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한 뒤
마치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듯 평온한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냉정을 되찾고 두꺼운 계약서를 그에게 밀며 마치 회사의 합병을 논의하듯 사무적이고 차가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나에게는 명목상의 남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개인적 배경이 적합해서 선택된 것뿐이니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동안 당신은 대중과 내 가족 앞에서 헌신적인 남편 연기를 해야 하지만 침실 문이 닫히면 우리는 남남입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보수와 최고급 아파트가 제공되겠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절대적인 비밀 준수와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강준혁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놀라운 속도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훑어내려갔다. 복잡한 법률 용어에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거액의 보상금에 대한 탐욕이 아닌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는 듯한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긴 손가락으로 펜을 돌리더니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워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서연 씨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평한 계약을 위해 저도 조건 하나를 추가하고 싶군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제 사생활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에 대해 지나치게 뒷조사하는 것도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 통제광인 서연에게는 거슬리는 요구였지만 준혁의 단호한 태도를 보아하니 이를 거절하면 협상이 결렬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육체 노동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있고 정갈했다. 펜끝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두 낯선 사람의 운명은 위험한 게임 속으로 얽혀 들어갔다. 서류 작성을 마친 그들은 곧바로 구청으로 향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그들이 문을 나서자 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연이 기사를 부르려던 찰나 준혁이 재빨리 검은색 우산을 펼쳐 그녀를 빗방울로부터 보호했다. 그의 매너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해서 타인의 보살핌에 익숙하지 않은 서연은 잠시 당황했다. 그때 굉음을 내며 질주하던 대형 오토바이 한 대가 물웅덩이를 가르며 고의적으로 그들에게 흙탕물을 튀겼다. 서연이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려던 순간 강철 같은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준혁은 순식간에 몸을 돌려 자신의 넓은 등으로 오토바이가 튀긴 오물을 전부 받아냈다. 서연은 흙탕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그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준혁의 눈빛은 방금 전의 무심함 대신 살인적인 냉기로 번뜩이며 멀어지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살기는 찰나의 순간에 사라졌고 준혁은 다시 순한 양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한서연 씨, 괜찮으십니까? 비싼 옷인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는 재킷에 묻은 흙탕물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내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한 걸음 물러나 예의 바르게 감사를 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반사신경과 순간적인 눈빛은 평범한 자벽부의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차갑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그곳은 주인의 고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고 준혁은 그녀의 침실과 멀리 떨어진 반대편 복도 끝 손님용 방에 짐을 풀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혁의 낮 행동이 계속 뇌리에 남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강준혁의 과거, 특히 기록이 불분명한 5년 전의 행적을 다시 정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복도 반대편 방에서 강준혁은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낡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과거의 치열한 전투를 증명하는 흉터가 희미하게 남은 탄탄한 상체를 드러낸 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화 데이터와 한성그룹의 재무 차트가 떠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코드를 입력해 건물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 정적들이 서연의 집에 심어둔 도청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화면 속 불안해하며 복수심을 되뇌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똑똑한 여자지만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줄도 모르는군. 진짜 맹수는 아버지도 그 약혼자도 아닌 바로 이 지붕 밑에 있는데 말이야. 준혁의 보안폰이 진동했다. 대동그룹의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이사회에 눈을 피해 지시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혁, 아니 제임스 강은 짧게 명령을 내렸다. 태영그룹의 동태를 계속 감시하고 한서연을 그림자처럼 보호해 내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는 전화를 끊고 발코니로 나가 멀리 빛나는 한성 타워를 바라보았다. 서연에게 이 결혼은 방패였지만 그에게는 적의 심장부를 찌를 칼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벌가 막내딸 한서연이 무명인과 결혼했다는 뉴스가 터지며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한성그룹 주가는 요동쳤고 서연의 전화기는 불이 났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준혁이 차린 아침 식사를 맛보고 있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앞치마를 두른 준혁은 완벽한 오믈렛과 토스트를 내왔다. 맛은 훌륭했고 그가 나이프를 다루는 방식이나 식사 예절은 노동자가 아닌 상류층의 교육을 받은 듯 우아했다. 서연이 요리는 어디서 배웠죠? 라고 묻자 그는 식당 보조일을 하며 배웠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서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때 현관 인터폰이 울리며 분노한 한 회장과 경호원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 폭풍이 시작된 것이다. 서연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준혁에게 문을 열라고 눈짓했다. 그녀가 뒤돌아선 사이 준혁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소형 폴딩 나이프를 만지작거렸다. 어둠의 세계에서 익힌 습관이자 자신이 선택한 여자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다짐이었다. 문이 열리고 경로한 아버지와 냉철한 딸,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은 미스터리한 사위 강준혁이 마주섰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권력의 판도를 뒤흔들 이 기묘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성그룹 회장 한준필의 분노가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도열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 회장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으나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는데 강준혁이 어느새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기 때문이다. 준혁은 한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서연은 자신의 아내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고 그의 눈빛에는 거물급 재벌 총수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기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절대 권력자로 살아온 한 회장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힌 채 이 초라한 행색의 사위를 노려보았지만 준혁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거대한 산처럼 서연을 보호했다. 결국 한 회장은 딸을 향해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저주 섞인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준혁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가사 노동을 전담하며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는데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마치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완벽하게 정돈되었다. 서연은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상과 은은한 조명이 켜진 거실을 마주하게 되자 낯선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 지나친 완벽함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가 최고급 가전제품의 복잡한 기능을 매뉴얼도 보지 않고 능숙하게 다루거나 고가의 와인을 디캔팅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서연은 식탁 건너편에서 묵묵히 식사를 하는 준혁을 관찰하며 그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타고난 감각이 뛰어난 것인지 가늠하려 애썼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성그룹의 계열사 매각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때 준혁이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다가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서류 맨 위에 놓인 재무제표를 무심코 훑어보았다. 그는 빨래를 개면서 혼잣말처럼 툭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회사의 부채 비율이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대출이 많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지만 준혁은 그저 뉴스에서 요즘 경제사범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멋쩍게 웃어넘길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다시 서류를 검토해보니 준혁의 말대로 숨겨진 부채의 흐름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고 이는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없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맹점이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 서연이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법적 분쟁들이 이상할 정도로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괴롭히던 하청업체의 악성 민원이 하루아침에 취하되거나 경쟁사의 네거티브 기사가 보도 직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서연은 자신의 비서실이 유능해서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보고를 받을 때마다 실무자들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여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녀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미리 치워주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그 중심에 강준혁이라는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이 장을 보러 간 사이에 그의 방을 수색해볼까 하는 충동을 느꼈지만 계약 위반이라는 생각에 간신히 참아내며 대신 사설 탐정에게 그에 대한 조사를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오빠인 한태우 전무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미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늦은 밤 외곽 도로를 달리는 그녀의 차 뒤로 검은색 세단 2대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운전석에 있던 서연은 공포감을 느꼈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준혁은 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핸들을 꽉 잡으라고 짧게 말한 뒤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을 밟으라는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침착하고 권위적이어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따르게 되었다. 준혁은 전방의 신호체계와 도로의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하며 서연에게 차선을 변경할 타이밍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그들은 추격해오던 차량들을 따돌리고 좁은 골목길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차가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연에게 준혁은 예전에 배달 일을 하면서 이 동네 지름길은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했는데 방금 보여준 상황 판단 능력과 도로 장악력은 단순한 지리 숙지 수준을 넘어선 고도로 훈련된 전술 운전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후 서연은 준혁을 거실로 불러세워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만 준혁은 여전히 순박한 표정으로 자신은 그저 강준혁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실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그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잠그고 나서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고 세차게 뛰었다. 강준혁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존재임이 분명했고 그녀는 자신이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집 안에 들인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서연은 탐정으로부터 강준혁에 대한 2차 보고서를 전달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깨끗했고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조사한 것 같다는 탐정의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그의 과거 기록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빈틈이 없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을에 있을 법한 사소한 과태료 연체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조차 조작된 것처럼 매끄러웠다. 특히 그가 일했다고 주장하는 식당이나 공사 현장들은 이미 폐업했거나 기록이 유실된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이것은 누군가가 강준혁이라는 인물의 신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한성그룹보다 더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준혁은 서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출근한 사이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며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고 자신의 진짜 비서인 최 실장과 암호화된 메시지로 소통했다. 최 실장은 한태우 전무가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더 과격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준혁은 눈빛을 번뜩이며 한태우가 선을 넘는 순간 대동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를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돕는 그림자 역할을 자처하기로 했다. 며칠 뒤 서연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준혁도 파트너로서 동행하게 되었다. 준혁은 서연이 준비해준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는데 옷이 날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핏을 자랑해 서연을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파티장에서 준혁은 서연의 뒤를 따르며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며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한태우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서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 시작했고 시중잡배와 결혼하니 수준이 떨어져서 같이 어울리기 부끄럽다며 준혁을 조롱했다. 서연이 반박하려던 순간 준혁이 한태우의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실수로 와인잔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한태우의 구두에 붉은 와인을 쏟아부었다. 한태우가 욕설을 내뱉으며 길길이 날뛰자 준혁은 당황한 척 연기하며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은밀하게 한태우의 손목급소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태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았고 준혁은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다시는 내 아내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처남. 주변 사람들은 준혁이 엎드려 사과하는 줄로만 알았지.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만이 준혁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감지하고 그가 단순한 실수를 가장해 오빠를 제압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침묵을 지키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정말 내 편입니까? 준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미러로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고 잠시의 망설임 끝에 대답했다. 계약 기간 동안 저는 한서연 씨의 가장 확실한 아군일 겁니다. 그 대답은 서연이 원했던 확신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를 믿어도 되겠다는 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준혁의 재킷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메모리 칩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줍는 순간 준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 칩 안에 강준혁의 진짜 정체를 밝혀줄 열쇠가 들어있음을 직감했고
돌려달라는 준혁의 손길을 피해 뒤로 물러섰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파티장에서의 연대감을 순식간에 무너뜨렸고 이제 진실 게임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렸다. 서연은 자신의 서재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암호 입력창이 떴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해킹 툴을 동원해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한편 문 밖에서 준혁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경멸하게 될지 아니면 두려워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암호가 풀리고 화면 가득 채워진 파일들을 확인한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커졌다. 파일 속에는 한성그룹의 극비 내부 문건들 뿐만 아니라 대동그룹의 최고 경영 전략 보고서들이 담겨 있었고 그 모든 문서의 최종 결제란에는 제임스 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제임스 강이 프로필 사진은 다름 아닌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유자차를 타주고 운전을 해주던 강준혁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주워온 남자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경쟁그룹의 제왕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반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고 복도에 앉아있던 준혁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배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군요. 강준혁 아니 제임스 강 회장님, 서연이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재킷의 매무새를 다듬고 서연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속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서연은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노려보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적이 아니라면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본능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최루탄이 날아들었고 검은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로프를 타고 들이닥쳤다. 한태우가 보낸 암살조였다. 준혁은 반사적으로 서연을 끌어안아 소파 뒤로 몸을 날렸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그들의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내 뒤에 꼭 붙어 있어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절대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냉철한 지휘관의 명령처럼 단호했다. 그는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고 서연은 평범한 남편이라 믿었던 남자가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며 비현실적인 공포와 전율을 동시에 느꼈다. 연기가 자욱한 거실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서연은 귀를 막으며 준혁의 등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총격전은 짧지만 치열했고 준혁은 놀라운 사격 솜씨로 괴한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그는 단순히 총만 쏘는 것이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의 시야를 교란하고 근접전에서는 뼈를 부러뜨리는 격투술로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서연은 공포 속에서도 준혁의 움직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살상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괴한이 쓰러지고 정적이 찾아오자 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그의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서연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피 묻은 소매를 잡으며 물었다. 당신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준혁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난 거실 바닥에 흩어져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고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강준혁은 바닥에 쓰러진 괴한들의 맥박을 확인한 뒤 무전기를 꺼내 짧고 간결한 암호로 상황 종료와 사후 처리를 지시했는데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 서연에게 유자차를 타주던 가정적인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냉혹한 지배자의 형상이었다. 서연은 소파 뒤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방금 확인한 메모리 칩의 내용과 준혁의 압도적인 무력이 뒤엉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준혁은 서연에게 다가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며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 자신이 마련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묵묵히 그를 따라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문을 여는 묵직한 소리와 두께만 봐도 방탄 처리가 된 특수 차량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준혁은 능숙하게 시동을 걸고 미로 같은 지하 통로를 빠져나가며 백미러를 통해 혹시 모를 추격자가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배신감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그녀가 알던 강준혁이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경쟁 기업인 대동그룹의 총수 제임스 강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판을 짰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이 남자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꼴이 되었다는 자괴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북한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육중한 철문 앞으로 들어섰고 홍채 인식과 음성 보안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문이 열렸다. 그곳은 대동그룹이 극비리에 운영하는 안전가옥으로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호화로운 시설을 갖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는데 서연은 이곳의 규모를 보며 준혁이 가진 권력의 실체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과 비서들이 다가와 준혁의 상처를 살피고 보고를 시작했지만 준혁은 손을 들어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서연과 단둘이 남기를 원했다. 넓은 거실 중앙에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메모리 칩을 탁자 위에 거칠게 던지며 해명을 요구했다. 당신이 대동그룹의 제임스 강이라는 걸 이제는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군요. 도대체 왜 이런 연극을 하면서까지 나에게 접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혁은 탁자 위의 칩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연기가 아닌 진중함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성그룹과 대동그룹 모두를 위협하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 중심에 한태우 전무와 결탁한 국제적인 금융범죄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준혁은 오래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해왔고 그들이 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한성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에 그녀를 보호하고 동시에 적들의 내부로 침투하기 위해 위장 결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제임스 강이라는 신분으로 접근했다면 서연이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경계심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결정이 누군가의 전략적인 계산에 의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준혁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은 나를 보호한 게 아니라 감시한 겁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내가 한태우와 싸우다가 쓰러지면
그때 한성그룹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것 아닌가요? 서연의 말에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연의 어머니와 준혁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서연은 예상치 못한 사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준혁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과거에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동업자였지만 한 회장의 배신으로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셨고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고 고백했다. 준혁의 과거 이야기는 서연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는 복수를 위해 대동그룹을 키웠지만 서연이 어머니를 닮아 올바른 경영 철학을 가진 것을 보고 그녀만큼은 지키고 싶었다는 진심을 전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한성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부분을 도려내고 그녀가 정당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진짜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준혁의 눈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그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행동들을 떠올리며 서서히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사업가의 마인드로 돌아와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당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한태우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준혁은 서연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켜고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작전 계획을 띄웠는데 그 치밀함에 서연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한태우는 오늘 밤에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황하여 무리수를 둘 것이 분명했고 준혁은 그 틈을 타서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를 만천하에 폭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을 치러야 할 때라고 말하며 한성그룹 내부의 정보를 서연이 맡아주고 대동그룹의 자본과 정보력을 자신이 지원하는 형태의 진정한 동맹을 제안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짜 부부의 계약이 아니라 두 거대 그룹의 미래를 건 대등한 파트너십의 제안이었다. 서연은 스크린에 띄워진 복잡한 작전 지도와 준혁의 결연한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는데 이 손을 잡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혼자서 외롭게 싸워왔던 지난 날들과 달리 이제는 등을 맡길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준혁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율과 함께 새로운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좋아요. 제임스 강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기억해요. 이번 일이 끝나면 그땐 정말로 계산해야 할 것이 많을 겁니다. 준혁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예전의 순박한 미소와는 다른 강한 자신감과 매력이 넘치는 진짜 남자의 미소였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한태우를 무너뜨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는데 서연의 법적 지식과 준혁의 정보력이 합쳐지자 완벽에 가까운 작전이 완성되어 갔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 서연은 옆에 서 있는 준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엉터리 같은 결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한태우 전무가 암살 실패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집무실의 집기들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는 강준혁이라는 놈이 단순한 자벽부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 치를 떨며 비서에게 당장 그놈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라고 고함쳤다. 한태우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잔혹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한성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경영권을 흔들고
그 혼란을 틈타 서연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안전가옥의 아침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준비되고 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정장으로 갈아입고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서연 앞에 섰는데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다. 서연 역시 찢어진 드레스 대신 준혁이 준비해준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를 마주했다. 준비됐습니까? 파트너 준혁이 묻자 서연은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물론이죠.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요?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서며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러 가는 전사들처럼 비장하게 걸어나갔다. 대동그룹 안전가옥의 상황실은 마치 거대한 군사작전본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한성그룹의 주가 변동 추이와 한태우 전무의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압도적인 정보량 앞에서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냉철한 이성을 되찾고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발휘하여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속에서 치명적인 연결, 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태우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도를 해외 투기 자본인 블랙스톤에게 불법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해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의 차원을 넘어서는 매국 행위이자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였기에 서연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임스 강으로 돌아온 강준혁은 그녀의 곁에서 팔짱을 낀 채 서연의 분석을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핵심을 정확히 찌를 때마다 그의 눈에는 감탄과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속이던 가짜 부부에서 공통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났고 그 시너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었다. 준혁은 대동그룹이 보유한 막강한 자금력과 글로벌 정보망을 제공하고 서연은 한성그룹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법률적 허점을 공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한태우가 기술 유출의 대가로 받을 거액의 검은 돈이 세탁되는 경유지인 프라이빗 클럽 엘리시움을 다음 타깃으로 설정하고 그곳에 보관된 이중 장부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준혁은 서연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뒤로 빠져 있으라고 권유했지만 서연은 자신의 전쟁이라며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결국 준혁도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꺾지 못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한성그룹 본사에 출근했는데 그녀의 등장은 전날의 암살 시도가 실패했음을 알리는 무언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한태우가 들이닥쳐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는데 오빠야말로 밤길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그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했다. 한태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며 서연은 그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음을 확신했고 오늘 밤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날 밤 서연과 준혁은 완벽한 상류층 커플로 위장하여 강남의 초호화 회원제 클럽인 엘리시움에 입장했는데 그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한 사교장이자 온갖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둠의 온상이었다. 서연은 등이 깊게 파인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클럽 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준혁은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클럽 내부를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은 보안 요원들의 위치와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준혁은 샴페인 잔을 든 손으로 소형 해킹 디바이스를 조작하여 클럽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고, 서연은 클럽 매니저에게 접근하여 VIP룸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미인계를 펼쳤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한태우의 최측근이자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최 이사가 예상보다 일찍 클럽에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최 이사는 눈치가 빠르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기에 서연과 준혁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며 그들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최 이사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한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미끼로 그를 유인했고, 그 사이 준혁은 최 이사의 개인 서버가 있는 사무실로 잠입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억누르며 최 이사와 아슬아슬한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녀의 뛰어난 화술과 연기력은 최 이사의 의심을 잠재우고 그를 대화에 몰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편 준혁은 복도의 경비원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사무실 문을 특수 장비로 해제한 뒤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복사가 90%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준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무기를 준비했다. 문이 열리고 순찰을 돌던 경비원 2명이 들어와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준혁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호흡을 멈췄다. 다행히 경비원들은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갔지만 준혁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복사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서연에게 작전 성공을 알리고 철수 준비를 지시했는데, 서연은 그 신호를 받고 최 이사에게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두 사람은 클럽 입구에서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갔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는 최 이사가 뒤늦게 사무실의 침입 흔적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자마자 준혁은 엑셀을 밟아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고,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준혁은 떨고 있는 서연의 손을 잡아주며 정말 잘 해냈다고 칭찬했고, 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안도감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할 듯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들은 지금은 감정에 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복사한 데이터를 확인하며 이것이 한태우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고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한태우와 그의 배후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한태우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비상조치를 취해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고 서연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역고소하는 뻔뻔한 수를 두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한서연 상무가 경쟁사인 대동그룹과 결탁하여 한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허위 사실이 대서특필되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검찰이 한성그룹 본사와 서연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연은 사면 초가에 몰린 듯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준혁은 대동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하여 서연을 방어하고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미디어 전쟁을 시작했다. 서연과 준혁은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논의했는데 서연은 한태우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계획을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척하며 시선을 끈 뒤 그 사이 준혁이 확보한 증거를 주주총회장에 직접 공개하여 판을 뒤집는다는 대담한 전략이었다. 준혁은 서연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서연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미끼가 필요하다며 강경하게 나갔다. 결국 준혁은 그녀의 용기에 감복하여 계획에 동의했고 대신 자신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킬 것을 맹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해 나갔다. 서연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날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 시각 준혁은 제임스 강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한성그룹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는데 그의 손에는 한태우의 모든 범죄 사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태우는 회의장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연설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서연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장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등장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한태우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강준혁은 뚜벅뚜벅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고 중저음의 목소리로 자신을 대동그룹의 회장 제임스 강이라고 소개하며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한성그룹의 주주들에게 한태우 전무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매국 행위를 고발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준혁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고 어젯밤 엘리시움에서 확보한 이중 장부와 자금 세탁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태우는 경비원들을 불러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고 준혁이 데려온 변호사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상황은 역전되었다. 한편 검찰청 조사실에 있던 서연은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주주총회 현장을 지켜보며 준혁의 활약에 미소를 지었다. 담당 검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서연은 여유롭게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역으로 한태우를 고소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모든 것이 두 사람이 짠 각본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고 이제 정의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다. 준혁은 혼란스러운 주주총회장을 장악하고 한태우를 향해 당신의 게임은 끝났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한태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은 오만했던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한태우의 숨겨진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행되어 나가면서도 섬뜩한 웃음을 흘리며 준혁과 서연을 향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준혁은 그 말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즉시 서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준혁은 회의장을 뛰쳐나와 검찰청으로 차를 몰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혈투였고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성그룹 주주총회장을 박차고 나온 강준혁은 곧바로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 바닥을 태우는 소리와 함께 도심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수많은 기업 전쟁이나 사선을 넘나들던 과거의 경험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핸즈프리 이어셋을 통해 대동그룹 보안팀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한서연이 타고 있는 검찰 호송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라고 명령했고 눈앞에 펼쳐진 붉은 신호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교차로를 가로질러 달렸다. 머릿속에는 한태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섬뜩한 미소와
그 의미심장한 말이 맴돌며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만약 서연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태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준혁의 차는 마치 분노한 야수처럼 도로 위를 헤치고 나갔고, 그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검찰 호송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검찰청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직감하고 옆에 앉은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동원해 정당한 절차 없는 이송은 불법 감금에 해당하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수사관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눈빛이 아니라 훈련받은 용병들 특유의 살기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의 차가운 금속성을 느끼며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법천지의 사각지대로 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탈출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차량의 내부 구조와 수사관들의 위치, 그리고 그들이 차고 있는 무기의 종류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때 준혁의 보안팀으로부터 호송 차량이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폐공장 지대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준혁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엔진의 회전수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내비게이션 화면에 표시된 붉은 점이 자신의 목표물임을 확인하고 지름길인 비포장 도로로 핸들을 꺾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돌들이 튀어올라 차 바닥을 때렸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길을 돌파해 나갔다. 멀리서 검은색 밴 한 대가 낡은 공장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준혁은 망설임 없이 차를 공장 정문으로 돌진시켜 닫혀있던 철문과 충돌했다. 굉음과 함께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고, 그 충격으로 호송 차량이 급정거하자 준혁은 차에서 뛰어내리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차량에서 내린 가짜 수사관들은 준혁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며 무기를 꺼내 들었지만 준혁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랐다. 그는 첫 번째 사격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적에 다리를 맞춰 무력화시킨 뒤 곧바로 몸을 굴려 엄폐물 뒤로 숨으며 적들의 집중 사격을 피했다.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총성이 울려 퍼지는 전쟁터로 변했고, 녹슨 기계들 사이로 불꽃이 튀며 매캐한 화약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준혁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적들을 하나씩 각계 격파해 나갔는데,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총격전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나 공구들을 던져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접근하여 근접 격투로 상대를 제압하는 등 고도로 훈련된 특수요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호송 차량 안에 갇혀있던 서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고함 소리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고, 이 혼란을 틈타 탈출을 시도했다. 그녀는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격벽을 발로 세게 차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마지막 남은 납치범을 자극했고, 그가 화를 내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을 노려 머리로 그의 코를 들이받았다. 납치범이 고통에 신음하며 얼굴을 감싸쥐는 사이 서연은 몸을 비틀어 그의 허리춤에 있는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려 했지만 손이 묶여 있어 쉽지 않았다. 그때 밖에서 준혁이 차량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연의 안부를 확인했다. 서연은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바로 뒤에서 다른 적이 준혁을 겨누고 있음을 발견하고 소리쳐 경고했다. 준혁은 서연의 외침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총알이 그의 머리 위를 스치며 차체에 박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로 뒤에 있던 적의 명치를 가격한 뒤 쓰러지는 적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확인 사살을 하지 않고 무력화만 시켰다. 상황이 정리된 듯 했지만 공장 2층 난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에는 한태우가 고용한 용병 대장인 스콜피온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콜피온은 과거 준혁과 악연이 있는 국제적인 청부업자로 한태우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준혁에게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네고는 손에 든 기폭 장치를 흔들어 보이며 공장 전체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협박했다. 준혁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스콜피온과 대치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머릿속은 냉철하게 탈출구를 계산하고 있었다. 스콜피오는 너와 여자가 여기서 죽는 것이 의뢰인의 요구라며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준혁은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스콜피온에게 명색이 업계 최고라는 놈이 고작 폭탄 테러나 하느냐며 비겁하다고 도발했고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스콜피오는 기폭장치를 잠시 내려놓고 직접 내려와 결판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준혁이 노리던 바였고 그는 서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놈을 상대하는 동안 뒤쪽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가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을 두고 혼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함께 살아서 나가자고 준혁의 손을 꽉 잡았다. 스콜피온이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두 사람의 치열한 육탄전이 시작되었는데 스콜피온은 거구의 몸집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준혁을 압박해왔다. 준혁은 이미 이전의 전투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지만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력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스콜피온의 맹공을 막아냈다. 주먹과 발이 오가는 타격음이 공장 안을 울렸고 준혁은 스콜피온의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그의 허점을 노렸다. 서연은 구석에서 숨죽이며 싸움을 지켜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쇠사슬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준혁이 스콜피온에게 목이 졸려 위기에 처한 순간 있는 힘껏 쇠사슬을 휘둘러 스콜피온의 다리를 감아 당겼고 균형을 잃은 스콜피온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준혁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그를 쓰러뜨렸다. 쓰러진 스콜피온은 피를 토하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기어코 기폭 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준혁이 한 발 앞서 장치를 걷어차 멀리 날려버렸다. 그러나 충격으로 인해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붉은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며 1분 남짓한 시간만이 남았음을 알렸다. 준혁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고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했고 서연 역시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그를 따라 달렸다. 공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건물이 진동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마침내 출구 밖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다.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었고 쏟아지는 파편과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다. 준혁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서연을 감싸 안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그의 품에서 오열을 터뜨렸다. 타오르는 불길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고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준혁은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제 정말 다 끝났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어 준혁의 눈을 바라보며 아직 한 사람이 남았다고 말했다. 한태우의 몰락은 확정되었지만 그를 조종하던 배우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그들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병원으로 이송된 두 사람은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병실에 나란히 누워 휴식을 취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준혁은 비서실장으로부터 한태우가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스콜피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서연은 링거 주사 바늘을 꽂은 손으로 준혁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몸통을 잡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 몸통을 유인해내야 한다고 말했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작전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미끼로 던져 배후 세력인 블랙스톤의 수장이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대담한 도박이었다. 그날 밤 병실에는 한성그룹과 대동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비밀리에 소집되었고 준혁과 서연은 환자복을 입은 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서연은 한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동시에 회사의 매각 의사를 흘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원들은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문에 반발했지만 준혁이 나서서 이것은 적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전술이며 대동그룹이 백기사로 나서서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설득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과 카리스마에 압도된 임원들은 마침내 계획에 동의했고 작전명 피닉스가 발동되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한성그룹 공장 폭발 사고와 한서연 상무의 기적적인 생還, 그리고 한성그룹의 매각설을 대서특필하며 대한민국 경제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블랙스톤의 수장인 미스터리는 홍콩의 은신처에서 뉴스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태우가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한성그룹이 매물로 나왔으니 자신이 직접 나서서 헐값에 집어삼킬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전용기를 준비시켜 서울로 향할 것을 지시했고 이것이 바로 준혁과 서연이 파해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임을 꿈에도 모른 채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다. 준혁은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군.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준혁의 옆에 서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아요. 이번에야말로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건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위해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폭풍 속을 함께 뚫고 나갈 든든한 날개를 달고 있었다.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콘레드 호텔의 최상층 스위트룸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곳은 단순한 호텔 객실이 아니라 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전장이었다. 블랙스톤의 수장인 미스터리는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이곳으로 직행했고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서연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성그룹이 공장 폭발 사고와 경영진의 구속으로 인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헐값의 그룹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여 자신의 제국을 완성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서연은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이는 지난밤의 사고 후유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미스터리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연기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녀의 뒤에는 강준혁이 아닌 제임스 강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그가 배석해 있었지만 미스터리는 그를 단순히 대동그룹에서 파견된 참관인 정도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오판을 저질렀다. 미스터리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피워 물며 서연에게 두툼한 계약서를 밀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한성그룹의 주권을 포기하고 기술 특허를 전부 블랙스톤에 넘긴다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들이닥쳐 회사가 공중분해될 것이라며
은근한 협박을 가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며 망설이는 척 연기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미스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의 비서에게 샴페인을 준비하라고 눈짓을 보냈고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스치는 차가운 조소를 보지 못했고 그녀가 쥐고 있는 펜이 단순한 서명 도구가 아니라 그를 파멸로 이끌 스위치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스터리를 응시하며 물었는데 그 목소리는 이전의 유약함과는 전혀 다른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스터리, 당신이 약속한 인수 자금의 출처가 정말 깨끗한 돈입니까?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세탁한 검은 돈입니까? 서연의 돌발 질문에 미스터 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끄며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냐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이블 아래에 숨겨져 있던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스위트룸의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미스터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자금을 운용해온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표시되기 시작했다. 당황한 미스터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제임스 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저음의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것은 한성그룹의 매각 협상이 아니라 당신의 금융 범죄를 입증하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미스터리, 제임스 강의 신호와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이미 서연과 준혁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미스터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과 제임스 강을 번갈아 보며 함정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국제적인 인맥과 변호인단을 동원해 빠져나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제임스 강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의 홍콩 계좌와 스위스 비밀 금고는 이미 국제금융수사 공조를 통해 동결되었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미스터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몽의 뿌리가 뽑히는 순간을 목격했다. 미스터리의 체포 소식은 실시간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고 한성그룹과 대동그룹이 합작하여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했다는 뉴스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충격을 주어 폭락했던 한성그룹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반전을 가져왔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태우는 자신의 뒷배였던 미스터 리마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으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패륜적인 계획까지 털어놓았고 이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한 회장은 뉴스를 통해 아들의 만행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아 쓰러졌으며 결국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뒤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고 수많은 주주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서연이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연출되었다. 단상에 오른 서연은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당당한 자태를 뽐냈는데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차가움 대신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확고한 비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투명한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한성그룹을 새롭게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정의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주들은 기립 박수로 그녀의 취임을 축하했고
그 자리에는 대동그룹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제임스 강이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가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왕관을 쓰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그녀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서연은 바쁜 일정을 뒤로한 채 준혁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한 회장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반신마비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한 회장의 눈에는 회한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는 떨리는 입술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식들을 도구로만 여겼던 그였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과 딸의 진심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원망 대신 용서의 말을 건넸고,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라고 위로했다. 병실을 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그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종로의 그 작고 허름한 카페를 다시 찾았는데,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여전히 아늑하고 정겨웠다. 준혁은 그때처럼 낡은 데님 재킷을 입고 나왔고, 서연도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마주 앉아 2년 전의 그날을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대신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어 묘한 운치를 더해 주었다. 서연은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우리의 계약 결혼은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고, 준혁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인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준혁은 서연의 질문에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처음 작성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천천히 찢으며 종이 조각들을 재떨이에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임스 강으로서의 나는 당신과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강준혁으로서의 나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심플하지만 우아한 백금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한서연 씨, 저와 진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계약 기간도 없고 조건도 없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카페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이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고, 주인 아주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서비스 안주를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빗속을 걸었는데, 준혁은 여전히 서연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그녀가 비를 맞지 않게 배려했고, 서연은 그의 허리를 꼭 끌어안으며 그의 온기에 몸을 맡겼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과 준혁은 한강변을 거닐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부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불합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었다. 서연은 준혁에게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준혁은 당신이 내 아내라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고,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도시를 내려다보았는데,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준혁은 서연을 뒤에서 안아주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뒤로 기대어 그의 가슴 고동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은 내일이면 다시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돌아가야겠지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두 사람의 입맞춤이 길게 이어지며 밤은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한성그룹과 대동그룹의 전격적인 합병 발표와 함께 초대 회장 부부의 파격적인 행보가 보도되었다. 서연과 준혁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갔고,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대중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한때 서로를 이용하려 했던 거짓된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 있었다. 사무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쏟아지는 햇살을 받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으면서 한서연과 강준혁의 인생에도 진정한 봄날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벚꽃이 서울 도심 곳곳에 만개했다. 한성그룹과 대동그룹의 역사적인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고 두 그룹이 하나로 통합된 HD그룹의 출범을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이 본사 건물 외벽을 장식하던 날, 대한민국 재계가 가장 주목하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이번 결혼식은 과거의 정략적인 결합이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평생을 약속하는 자리였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다. 식장은 화려한 호텔 볼룸이 아닌 준혁이 자란 보육원 근처의 작은 야외 정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두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객 또한 정재계의 거물들보다는 그동안 두 사람을 믿고 따라준 임직원들과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험난한 여정을 함께했던 소수의 지인들로 채워져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회에 젖어들었는데,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차가운 도끼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평온함과 설렘이 가득했다. 2년 전 비 오는 날, 종로의 허름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에게 계약 서류를 내밀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때는 결혼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생각했고, 사랑 따위는 사치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준 운명의 장난이었음을 깨달았다. 똑똑하고 냉철한 전략가라고 자부했던 자신이 사실은 가장 따뜻한 가슴을 가진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손에 든 부케를 꽉 쥐며 다짐했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는 고독한 여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명한 리더가 되겠노라고. 한편 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준혁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하고 빛나고 있었는데, 잘 재단된 턱시도가 그의 완벽한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제임스 강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부와 명예보다 한서연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자신에게 더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과거 복수심에 불타 세상을 증오했던 고아 소녀는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났다. 휠체어를 타고 식장에 도착한 한준필 전 회장을 맞이할 때 준혁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한 전 회장 또한 불편한 손을 들어 사위의 손을 잡으며 무언의 사과와 감사를 전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두 집안의 악연을 끊어내고 화해와 용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식이 시작되고 현악 사중주단의 감미로운 연주가 정원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의 시선이 버질로드 입구로 집중되었고 서연이 아버지의 손 대신 스스로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준혁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그녀를 맞이했고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위기와 극복의 과정을 담은 진솔한 고백들이어서 하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준혁은 서연에게 당신이 내 삶의 유일한 빛이자 구원이라고 말했고 서연은 준혁에게 당신이 있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반지 교환의 시간이 되자 보육원 아이들이 화동으로 나서 반지를 전달해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영원한 사랑의 징표를 끼워 주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들이 축복처럼 흩뿌려지는 가운데 준혁이 서연의 베일을 걷어 올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선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진정한 파트너십의 완성이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두 사람은 서준 재단의 설립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한 기업 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결혼식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HD그룹은 서연과 준혁의 공동 경영 체제 아래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존의 재벌 기업들이 보여주었던 문어발식 확장이나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투명한 경영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연은 그룹의 전체적인 전략과 안살림을 꼼꼼하게 챙기는 한편 준혁은 해외 사업과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완벽한 역할 분담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집무실은 투명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는데 업무 중에도 수시로 시선을 교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회의 시간에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도 결론이 나면 서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르는 그들의 모습은 임직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준혁이 조용히 들어와 그녀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준혁의 나직한 목소리에 서연은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몸을 기댔다. 그녀는 문득 3년 전 자신이 꿈꾸었던 미래와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았다. 그때는 성공을 위해 감정을 죽이고 고독한 승리자가 되는 것만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치를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고 있었다. 준혁 씨,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차가운 얼음성에 갇힌 마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서연이 속삭이자 준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나 역시 당신이 아니었다면 길 잃은 늑대처럼 복수심에 사로잡혀 파멸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수행원들을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한강 공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그들이 비밀 연애를 하던 시절 자주 찾았던 추억의 장소였다.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그들은 손을 잡고 강변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면 밝은 미소로 화답해 주었는데 그 모습에서 재벌 총수의 권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서연은 자신의 아이에게는 절대 외로움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준혁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시간.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보금자리인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이를 위한 방이 꾸며지고 곳곳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어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준혁의 품에 안기며 오늘 있었던 이사회의 안건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준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일과 사랑, 그리고 가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곁에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다. 준혁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준혁은 조간신문 일면에 실린 자신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HD그룹 강준혁, 한서연 부부였고 그 아래에는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로 존경받고 있었다. 출근길에 나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운명과 맞서 싸워 승리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냈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차가 회사 로비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로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준혁이 먼저 내려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그 손을 잡고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란히 정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며 HD 그룹에 그리고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이 구원이었고 신뢰가 무기였으며 함께함이 곧 승리였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영원한 전설의 서막이었다.